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 평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제일 무직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4조대에서 11조대로 부풀렸고 그 관련 자료는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 뻥튀기에는 삼정, 안진과 같은 회계, 법인들도 동원됩니다. 국제의결권 자문기구 ISS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3조대로 평가할 때 이들 회계법인은 19조, 18조대로 부풀리죠. 왜들 그랬느냐? 관련 기사에는 온갖 생소한 회계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뻥튀기를 해야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보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관련 기사 쓰는 기자들도 다 알 겁니다. 이게 다 이재용 부회장 위해 벌인 일이라는 걸. 그렇게 기사를 쓰지 못할 뿐이죠.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를 놓고 심의를 현재도 벌이고 있죠. 삼성이 아니라면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할 이 명백한 일련의 범죄 혐의에서 삼성은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 금융위의 결론을 주시합니다. 김어준의 관심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때 안진회계법인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19조로 평가했는데 합병이 있기 전에 19조, 합병을 한 이후에 이걸 6조로 바꿉니다. 네. 마법 같은 일인데요. 말이 됩니까? 3개월 만에 절반도 아닌 19조가 6조로 평가돼요. 예. 그리고 이걸 감독할 기관들은 모른 척 해주는 거죠. 금감원이 사상 최초로 분식 회계로 이걸 잡아내죠. 예. 그걸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삼성 상대로. 그리고 되돌아보면 이 즈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김기식 금감원장이 임명되자마자 날아가죠. 예. 꼭 이 일 때문에 그랬느냐. 물론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등선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시하고 있고, 잠시 후 전문가 모셔서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원의 네 번째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대운하 정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업이다라는 건데요. 2008년 당시 대운하 사업은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면서도요. 대신해서 4대강 사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낙동강의 채소 수심을 손수 챙겼다라고 하는데요. 실무진은 수심 3m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을 더 깊게 파라고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6m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6m가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 수심 6m는 한반도 대운하 TF에서 만든 대운하 안에 운하 수심 6.1m와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도 있었죠. 이거. 그렇죠. 예. 예, 이 6m를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운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이 6m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고 굳이 2m, 3m 정도면 되는데 6m까지 팠다. 그래서 결국은 대운하를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 하고 그렇게들 지금 현재도 보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이명박 전문가로서 예.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그건 표면적인 목적은 맞고 제가 보기에 진짜 목적은 6m 그 자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m를 팠다고 해서 대운하 사업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대통령 임기 내에 대운하 사업을 시도하지도 않고 못합니다. 결국.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임기 이후 대운하 사업을 할 수도 없잖아요. 뻔한 건데. 그래서 6m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2m, 3m만 파도 되는데 6m를 팠다. 계속 공사를 벌였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핵심 이겁니다. 이게 강 바닥이잖아요. 강은 계속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퇴적이 쌓입니다. 그래서
6m를 팠는데 토사가 쌓여서 2m, 3m가 된 건지 나중에 아니면 처음부터 2, 3m 밖에 안 팠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금 6m 그대로 수심이 남아있는데 없어요, 거의. 계속해서 일을 벌여야 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m 판다고 돈을 받고 2, 3m만 팠다. 그럼 4m에 해당되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메타당 당시 계산으로 조 단위가 들어와요. 그러면 6m가 판다고 해놓고 2, 3m만 파면 못해도 5조, 6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론가. 예. 이게 숨어있는 목적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대강 사업이 미스테리가 많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6m를 팠을까. 다들 대운하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거 파고 나서 대운하 사업을 하려는 시도를 안 했어요. 네,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 하고 싶었다면 계속 대운하 사업을 추진했겠지만 땅 파고 끝났어요. 네. 저는 땅 파는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조 단위의 돈이 사라졌을 수 있다. MB 사업의 특징은 표면적 목적만 보면 안 됩니다. 예. 이면을 봐야 되는데. 이미 4대강 사업으로도 많은 돈이 쓰였는데요. 총 31조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총 편익이 6조 6천억 원에 불과해서요. 비용 대비 편익 비율, 그러니까 BC로 하면 0.21이 나옵니다. 편익 비율이 1 이상 나올 경우에만 사업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낭비하면서 경제성 없는 무리한 사업했다라는 사실 다시금 드러난 건데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홍수 피해 예방 효과는 0원, 그러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알았어요. 과거에도. 다 알았고.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제 대운하를 하려고 했었냐라고 지금 이제 감사원 결과가 가지고 나오는데 대운하가 아니라 땅 파려고 했다. 물속에 땅 파가지고 그 땅이 원래 6m를 팠는지 나중에 퇴직돼서 3m가 돼버렸는지 원래부터 2m밖에 안 팠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6m를 고집한 목적은 대운하가 아니라 땅 파는 그 자체였다. 예. 거기에 사라진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제가 이상했거든요. 대운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대운하 사업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막 나서지도 않았어요. 뭐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개인적인 추정이고요. 만약 수사를 한다면 거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 봐달라고 부탁드린 바이고요. 예, 근데 당장은 수사가 진행되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감사원에서는 어제 이제 고발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하진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법적 책임까지 추궁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공소시효가 다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담합 정도로만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핵심적인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처벌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6m를 파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게 그런 정황이 나오면 다른 얘기죠.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자, 그렇습니다. 4대강 감사원 결과가 나와서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어제 KBS가 좀 추가 보도들을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한 사람들을 사찰했는데 그 국정원 문건을 어제 공개한 겁니다. 당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 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라고 하는데요. 문건 내용들을 보면 반대단체가 연대방해를 위해서 기업 후원금 모금 차단해야 된다. 환경단체 핵심 인물 24명의 신원자료 및 개인 비리를 수집해야 된다. 반대단체 견제 방안으로 세무조사 압박해야 된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가 아니라 어제 뭐 계속 연달아서 나오지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뭐 사찰, 블랙리스트, 그런 심부름센터 공화국이었어요. 다. 공기관도 사기업도, 이거 후원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4대강 반대하는. 네, 그렇죠. 단체들에게. 그리고 네. 아예 이제 홍보 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문제 다 끊어버렸고요. 또 종교계 반대 주도 단체에 대해서는 개인 비리를 언론 보도하라는 식의 추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4대강 감사원 결과 나왔는데 이게 수사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감사원은 수사 의뢰할 만한 사안이 지금 없는 거군요. 공소시효가 다 됐거나 대통령이 이런 사업을 벌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거든요. 예, 통치행위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원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다만 억지로 6m를 팠다. 여기까지는 밝힌 거죠. 억지로 팠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군 기무사령부의 문제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6년 9월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가 불붙던 때 일입니다. 시민단체를 기무사가 사찰했다라는 문건이 나왔는데요. 내부 문건 내용입니다. 세월호 CF도 하는 기무사가 예, 이번에 2016년 9월 달 문건까지 나온 건데요. 할 때, 촛불 집회 할 때도 사찰했다는 거잖아요. 그랬겠죠. 예, 세월호 유가족도 사찰했는데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는데 사찰했겠죠. 예. 네, 근데 문건 내용이 정말 자세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회의 자료에 대한 해킹이나 도감청까지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낳고 있습니다. 아하. 당시에 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도감청 하지 않고서는 혹은 해킹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문건들을 확보하고 있더라? 네, 정말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러면 세월호 관련 60여 명 TF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 지금은 뭐 처벌을 받았느냐? 처벌을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현직 군인으로 밝혀졌으니까.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장성도 있어요. 장성. 네. 예, 이런 일을 벌이고 별을 달고 군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군이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고 있고 개혁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국방부 자체 처리를 보고 예, 검찰이 나서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여전히 별을 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다스의 사장이 최근에 경질됐는데요. 강경호 현 사장입니다. 이 사람을 포함해서 임원 3명이 새로 임명한다라고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SBS가 단독 보도한 건데요. 문서에 대한 게시자, 그러니까 이러한 인사 내용에 대한 게시자가요. 인사팀이 아니라 이상은 다스 회장이었다라는 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재미있는 뉴스네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사장을 이상은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경질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회장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사팀 거쳐서 대표이사가 승인해서 인사 발령되는데 이것은 다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스 사장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원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참에 회사를 진짜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상은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모종의 비밀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바라보는 보도는 없던데 인사권 행사하는 거 봐라.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이 다스 주인이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유리해지죠. 예. 물론 이상은 회장이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결론 냈고 뭐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 봐라. 이 인사권 행사하는 것만 봐도 이상은 회장이 실제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은 회장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약속 대련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꿀꺽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비밀 합의가 있었거나 만약에 후자다 비밀 합의다라고 하면 이렇게 경질된 MB 인사 사장은 일부러라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막 반발하겠죠. 혹은 그 전 사장은 아예 그 비밀 합의를 모를 수도 있고요. 모르게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한 표입니다. 왜 후자의 한 표냐면 비밀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이상한 회장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렇게 큰 기업을 혼자 꿀꺽할 정도의 수완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인생사에서. 카드도 개인 카드도 뭐 사용한 적이 없고. 그렇죠. 예. 최대의 돈 정해져 있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요. 그래서 다스에서. 그리고 다스에서 굉장히 무시당하면서 오랜 세월. 게다가 다스 실소유주가 책임져야 하는 예를 들어서 다스에 추징된 세금만 해도 400억대란 말이죠. 이상한 회장은 그런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후자 가능성에 개인적으로는 한 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언론이 없어서 예.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제 한 표를 일단 놓습니다. 시간이 오늘은 예, 영장 기각 소식은 2가지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장 기각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채플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영장 해설 전담 이정열 전 판사를 연결해야 되는 사안이군요. 오늘은 민의가 잡혀서 내일 한번 연결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영장 기각이 말이 되는 건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보다 더 길어질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지난번 나오셨을 때,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예. 나오셨을 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의 회계 분식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과실 아니냐. 네. 그러니까 실수. 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 이쪽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처음으로 네네.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요. 예. 당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 보도자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예. 기사는 그 보도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설을 했어요? 네.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낸 쪽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과실. 네. 예. 그러니까 일부러 한 게 아니다. 실수한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검찰 수사를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맞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공장장님께 아부를 하자면 네. 그 내용을 서로 말하고 난 다음에 몇 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히 그 내용이 맞다고. 맞아요? 네, 네. 그 내용을 계속 좀 얘기 좀 해달라는. 네. 그러니까 과실로 몰아가서 검찰 수사를 안 받으려고 한다. 네, 네. 그 내용을 좀 제3, 제4 반복해달라는 아주 이제 저희가 주요한 곳에서. 제가 얼렁뚱땅 예리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때 우리가 급하게 짚었는데 네. 핵심을 짚었군요. 네네.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삼성이 아니면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의 외통수에 걸렸는데.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걸렸는데 이건 못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뭐 빠져나갈 수 없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단히 가볍다면 가벼운 사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 가볍다는 건 사안이 가볍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너무 명백해서 네. 고민이 네, 필요 없는 예, 예. 그런 정도로 명백한 사안인데 어떻게 빠져나갈까 했는데 또 놀랍게도 과실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꼼수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이 있나 봅니다. 안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 말씀하셨던 대로 3차 증선위에서 어떤 요구를 했냐면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감리 조치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업계에선 예를 드는 게 판사가 검사더러 공소장을 제작성해와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네. 수정해라. 네네. 공소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또 이게 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제 4차 증선위가 열린 이후로 네. 지금 언론들을 제가 뉴스들을 쭉 지금 들어오기 직전까지 다 점검을 해봤는데 감리조치 수정안이 제출이 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금감원이 이제 검찰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네. 예,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했는데 네. 지금 금융위 상위기관인 금융위에서 네. 마치 말씀하셨듯이 판사가 검찰한테 공소장 변경해. 예. 정확하게 잘 짚은 게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야. 이걸 네, 요구한 그런 거니까. 거죠. 네. 뭐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모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언론에서는 뭐가 어떻게 변경이 돼서 그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어제 심의를 했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금융감독원이 감리조치 수정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국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감리조치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네. 변경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국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실을 통해서 복수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혐의가 A였는데 B로 바꾸자고 했는데 싫다고 한 거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버티는 거죠 지금. 그렇죠. 금감원이 버텼고 어제 잘하고 있네요. 잘한 거죠. 박수 한번 치고요. 금감원에 대해서 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고 예. 당연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예. 금감원 수장은 저는 이 일 때문에 날아갔다고 봅니다. 예. 김기식 전 원장은 저는 되돌아보면 예. 이 일 때문에 날아간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거를 막 밀어붙였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있었으면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생각만큼 깔끔하게 네.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안 나고 있나 보네요. 이게 제가 봐서는
지금 이제 지극히 이례적으로 지난 3차 회의에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그 금융위가 냈던 보도자료를 다 다시 이제 한번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특히 증선위를. 근데 증선위 1차 회의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김용범 부위원장께서 절대 앞으로 회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말라. 그리고 그 공개할 시에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3차 회의를 마친 다음에 제일 먼저 공개한 사람이 바로 김용범 부위원장이었거든요. 그게 삼성한테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 수정안을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른 논의를 할 것이다. 4차 회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네. 어떤 길을 약간 찾았나 봅니다. 네. 그런 추정이 되는 행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제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에 대한 어떤 해석도 아까 뭐 감리조치 수정안이 제출돼서 토론하였다 이 말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도 약간의 어떤 뭐 그 추리를 해보자면 그 금융위에 유리한 결과, 금융위가 바라던 결과는 안 나오지 않았나. 따라서 많은 희망 사항들이 그동안 보도가 되고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실패하지 않았나. 언론 플레이는 삼성의 특기니까요. 네. 예. 근데 삼성이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은 이 건을 들고 검찰로 가는 거라는 게 그렇죠. 밝혀지고 있는 예. 와중인 겁니다, 지금. 네네네. 제가 보기에 삼성이 이 건으로 검찰에 가서 네. 삼성과 지금 특히 뭐 삼성 특검. 네. 삼성 특검이 아니고 최순실 특검이었지만 삼성과 그 검찰의 한판 승부를 벌였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삼성이 판정승하는 2심에서는 판정승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건으로 다시 간다. 이 건은 따지고 보면 최순실 건과 연결된 건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연결된 건이라서 어느 누구보다 검찰에는 이거하고 연결된 정보가 많이 있겠죠. 예. 예. 검찰에 가면 큰일 납니다, 삼성.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검찰로 가서 그 고의성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수색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제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건데. 저는 금감원에 없는 자료들이 그 검찰에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금융감독원이 이런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검 때 수사했던 내용들 중에 이것과 연결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쌓여있는 그렇죠. 게. 예. 예를 들어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부 감사 결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아가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과대평가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내부 감사에서도 이제 그렇죠. 밝혀냈지 않습니까? 네. 조작했다는 거. 네네. 예, 부풀리게 했다. 예.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예. 이것들이 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뭐 최순실 사태 이것의 이제 근간이 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건이니까요. 예. 그렇죠. 네. 네. 그 최순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삼성에서 예. 이게 굉장히 무리수인데 예. 이게 되도록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예.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 넘겨받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주가 부풀리기를 통해서 결국 성공했는데 그렇죠. 이걸 금융감독 기관들이 다 눈 감아줘야 되고 예. 관리기관들이 다 모른 척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해준 것이 그렇게 성공했죠. 네. 근데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들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들켰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권이 남아있는데 예. 요게 고의 분식 회계라고 결론이 나면 그러면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큰일 나죠. 그렇죠. 다시 이제 과거 이재용 승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감옥으로 돌아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권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돌아가서 앞으로 몇 년은 나오느냐 못 나오냐 할 사안이 되어 있는 건이다. 예. 예, 그렇게 예민한 건이다. 그러니까 네네. 검찰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예. 본질이 이러하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그 전문 용어들, 회계 용어들 기사 읽다가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주 어렵고. 예. 그리고 회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저희조차도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바이오젠, 예. 계속 그리고 또 이제 뭐 콜옵션 행사, 예. 뭐. 예. 다 생소한 회사 이름인데다가 콜옵션 또 뭐야. 그 다음에 뭐
회사 가치를 이렇게 평가했다가 저렇게 평가했다가 그렇죠. 기타 등등 회계법인들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이게 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들이다. 근데 이게 검찰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버둥 치고 있다. 그렇죠. 각계의 각층이 나서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전화해서 이 사안을 제대로 짚었다고 말해준 내부자는 누굽니까? 그건 이 방송이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데 해석이 안 될 만큼 복잡해서 뉴스를 잠깐 해설해드리는 의미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 서울 토피스 제공 7시 36분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에서 종암 쪽으로 구리 나들목부터 하월곡 램프까지 정체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하월곡 램프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시속 2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방면으로 수락지하차도부터 녹천교까지 또 월계 1교부터 성동교까지 정체인데요. 전 구간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감속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또 전조등 켜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도 통행량이 많습니다.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 남양주부터 상일까지 또 광암터널에서 서안남 사이가 정체고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빗길의 서인천 부근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이 구간 지날 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안상수 위원장님 저희가 스튜디오에 취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보통은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가는데 비대위 준비위가 생긴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야 간에 비대위 체제를 많이 갔거든요. 뭐 2010년 이후에도 한 10여 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준비위원회라는 건 처음이라는 건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이것은 너무 당연한 절차를 안 거치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사실 비대위라는 것은 지도부가 유고시에 출범을 하는 거 아니에요. 비상사태 때. 그러니까 결정 주체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타스크포스로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기구 예를 들어서 모의청이 됐든 뭐 다른 기구에다가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뭐 그런 기능을 지금 저희들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준비만 하고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비대위에 참여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시고. 예. 근데 이제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서 목소리가 통일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장님을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뭐 김무성 전 대표가 아예 탈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당내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친박이라고 표현하든 어쨌든 간에, 소위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두 양대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친박 혹은 탄핵 혹은 복당파 이렇게 불리는 분들. 새 구도가 어떠죠, 현재? 의견이 완전히 통일이 되면은 그건 이제 공산당이고 민주정당에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나 생각이 분출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은 아닌데 당연한 걸 넘어선 정도 아닙니까? 지금은 서로 나가라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직도 정리는 안 되고 있죠.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 이제 정당이라는 게 적어도 또 우리가 보수 우파를 대변한다 그러면 그 많은 우리 인간사, 사회, 정치적인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갈래로 논의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을 뭐 박 대통령을 뭐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이것만 가지고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분류다. 어쨌든 지나간 역사는 다 또 역사 속으로 묻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당권을 지려고 다 이렇게 하는 거다. 아예 당에서 나가라 이렇게 요구가 있잖아요. 그건 현실인데. 근데 김 대표도 일단 그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건 총선에 안 나온다는 것이지. 그렇지. 본인이 당 대표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 대표도 글쎄 뭐 우리가 뭐 제가 그것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당 대표도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저는 뭐 고기까지 정도 말씀만 드리지 그 이상은 뭐 제가 이 공개적으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갈라져 있는 건 사실이죠, 여전히. 분파가 돼 있는데 그건 뭐 과거에도 뭐 우리 당뿐 아니라 친노, 비노 무슨 지금도 친문, 비문 뭐 이러고 있는 거고 다 뭐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거 이상인 것 같던데요.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당을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은. 하여간 뭐 일부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뭐 정당에서 그런 일은 다반사로 있는 일이니까 과거에도 뭐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과거의 개파 싸움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예 같이 못할 사람들이라고 서로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요 문제도 비대위원장이 새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비대위원장이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그렇죠. 네.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것을 그래도 당내 혹은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잘못되면 뭐 일부가 탈당한다든가 분당이 된다든가 이런 위험성도 안고 있는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은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분당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강조법으로 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나가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과거에 소위 그 YSDJ 뭐 이런 그 정치적 카리스마가 있고 그때 이제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이 좀 엄격하지 않을 때는 그런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지난번에 뭐 사실 그 분당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분당됐던 거죠. 나가서 성공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온 분도 계시고 또 거기 남아있는 분들도 결국 국민들한테 뭐 2%밖에 지지를 못 받았으니까 남이당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섣불리 분당하거나 이런 건 어렵고 그러나 대화 과정에서 야 뭐 나 정말 안 되면 분당이라도 할 거야. 뭐 부부끼리 싸우다가 그럼 이혼합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와 큰 차이가 없지 않나 그런 정도다. 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비대위원장이 정해지면 입장은 정리하긴 해야 될 것이다. 예. 해야 되는 것 중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겠죠.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할 만한 분을 찾으려고 해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던데 너무 막 던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렇게 됐어요.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혹은 뭐 주의원분들한테 추천을 받는 절차가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 더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소위 준비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뭐 특별한 아이디어를 낸 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분들 이름이 이제 거론이 몇 분 된 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언론을 타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참 특이하다. 그러나 그분들이 뭐 하시겠어. 또 우리도 뭐 그분들이 하신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그건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마 이제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나면 언론들이 이제 쭉 연락이 오죠. 네. 바로 문 밖에서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름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다는 게 특이한 분들이 뭐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 새로운 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글쎄 뭐 우리도 보기에도 참 특이한데 하여간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됐어. 근데 그중에 사실 이정미 소장님 뭐고 이제 이해창 전 총재도 마찬가지고. 이해창 전 총재님은 사실 추천하는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이정미 소장님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거를 저희들이 그건 정말 아이디어 차원으로 오고 이제 그런 건데 그냥 그렇게 나간 거고. 도올 선생도 나왔던데요. 도올 선생도 누가 정중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말씀을 하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겠느냐. 그런 분을 모시고 우리가 단합은
단합대로 하자라는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추천을 한 거고 뭐 이해창 총재를 추천한 분들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에 쭉 올려놓고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마음이 모아지면 가서 뭐 정종욱의 부탁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그거 되기 전에 그렇죠. 기사와 먼저 돼서 기사가 먼저 이런 사단이 났다. 특별한 분들이니까 그게 이제 뭐 좀 특별한 분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의원 중에 한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약간 기정사실 저희들이 발표한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분들한테 또 송구스러워요. 예, 사실은.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보도된 바 기준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뭐 그런 정식 제안이 온다면 고려해 보겠다 수준에. 예, 예. 그럼 김병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고 기자들은 이 얘기가 됐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꽤 있던데. 뭐 적어도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된 이후에는 그런 접촉은 없었고. 아직 김병준 교수에도 직접 정식 제안은 안 한 겁니까? 네, 예, 예. 아마 물밑 접촉. 물밑 접촉도 한 적은 없고 다만 우리 국회의원들을 많이 아시더라고 피차에 상호간에. 그래서 그런 대화가 있은 것 같고. 위원장님 하신 적이 없고 혹시 예.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죠.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수는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지금 그야말로 우리 풀에 이렇게 모신 분들도 추천한 분들이 그냥 내가 여기다 추천을 해볼게 뭐 이런 정도는 한 분들도 꽤 있을 거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위 유력하게 그 언론에서도 일단 말씀이 됐고 또 우리가 결정을 하면 저 정도면 뭐 괜찮겠다 이런 분도 좀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인 건 맞군요. 그러면 김병준.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 외에도 그러면 언론이 특이한 이름은 아니어서 보도는 안 됐지만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 됩니까, 지금 대략?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언론에 나온 분들을 제외하고도 한 30여 분 있는 거고요. 30여분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력으로 줄여보자면. 그거를 이제 뭐 아까 대여섯 분으로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추천한 분들을 저희들이 그래도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추천한 분들을 우리가 임의로 그냥 초기에 이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수엇 분석. 그분이 훌륭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이 시기에 이 상황에 적절한 그 활동을 하실 분이냐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나 언제쯤 결정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17일 날을 전국위원회 하는 걸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제 15, 16일 날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고. 다음 주면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다음 17일 날이 아마 다음 주일 겁니다. 예, 주초. 예. 그러니까. 제가 들은 설 중에 전원책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됐다 이런 설도 있던데 낭설입니다. 한 분인데 뭐 여러 사람 내정됐다고 말씀하시네. 전원책 그 변호사도 리스트에는 사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한 분입니까? 뭐 그걸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또 이름을 짚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했는데 이것도 또 이제 실수가 아닌지 모르겠네. 이미 말씀하셨는데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 네, 전원책 변호사 이름도 거론됐다고 하는 거 제가 들어서. 예. 근데 거론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내정돼 있다라는 식으로. 아무도 지금 내정돼 있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무도. 그럼 100% 확실합니다. 그건 뭐 우리 김어준 공장장한테 잘못 보이면은 이거 뭐 미래가 없는데. 제가 요전에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무슨 보수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뭐 선거할 때 이 연예인들 뭐 많이 이렇게 초청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되게 그렇게 합니다만은 뭐 아주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요전에 한번 여기 나갔다 왔지 않았어요? 여기 출연을 했었는데. 나오셨었죠. 검색 순위가 1등이 됐다는 거야. 예, 그랬었어. 그래서 그게 김어준 씨랑 이거 뭘 해야 뭐가 장사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와서 기분 맞습니다. 좋게.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 올라갈지 모르겠네. 안상수 전원책 동시에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다음 주 정도에 누군가 한 사람이 결정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 문제가 됐던 이 탄핵과 관련된 입장 정리도 그분이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당이 안정한 체제가 되면 그다음 정계 개편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리고 비대위 체제는 얼마나 갈 것이냐.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역시 비대위와 우리 의원들 총의가 모아져서 될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지금 하반기는 12월까지 정기국회라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전당대회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빨라도 1, 2월 정도의 전당대회. 6개월 이상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8월 13일까지가 홍 대표가 사퇴한 뒤 2개월 내가 되는 건데 3월 13일까지 지금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체제를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측이 일단 가능하고 물론 역시 결정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바로는 이 체제로 내년 1, 2월까지는 갈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되고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이죠. 그래서 사실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우선은 뭐 정기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원내 대표나 원내 대표단이 지금 그 국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을 위한 그 국회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고 소위 그래서 김성태 대표가 원내 정당 얘기하셨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당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관령이라면 일상적인 업무만 보는 건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보수파의 어떤 대표 주자인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미래를 변화된 모습 혹은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죠. 그 작업 속에 지금 보수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서 이런 성적이 나왔다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그것도 주장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정계 개편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바른미래당과 당대당 결합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뭐 정치라는 게 천변만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겠네요. 비대위 체제 내에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다만 또 거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다면 이제 정계 개편이 됐든 이런 그 당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인적인 청산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대개 공천을 그렇죠. 직전 상황밖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2년이 남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 한 사람이 또 뭐 입법기관이죠. 우습게 알지만 그렇습니다. 바로 입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이고 어떻게 그래서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그걸 그분들의 의지를 그렇게 꺾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국민들께서나 혹은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게 뭐 그냥 지도부가 되면 막 그냥 칼 휘두르면 다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되질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따라서 지금 이제 정계 개편이라는 것도 인위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우리 자유한국당을 온전하게 어쨌든 우리가 30% 가까운 지지를 얻었고 제1야당으로는 뭐 확실히 이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폭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지를 받은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정비하고 이래서 그 외연을 계속 넓혀가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당대당, 바른미래당과 당대당 결합도 모색해 보고 그렇겠죠. 예. 그게 어렵다면 예를 들어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탈당파들만 다시 합치는 가능성 이런 것도 모색해 보겠네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흡인력을 발휘해서 다른 여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정의당을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저쪽 평민당, 하여간 여당처럼 하니까. 그래서 거기를 좀. 범진보라고 부릅니다. 예. 의원 빼가게 한다고 그래서. 예. 그냥 그러면 절대로 협조 안 하겠다 이러는 파인데 제가 만약에 어디서 무슨. 그렇게 몇 명만. 한다고. 오히려 당대당은 크게 모색해 볼 수 있지만 몇 명을 따로 뽑아온다든가 이런 건 하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 이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탈당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한다면 모르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큰 틀에서는 오히려 어렵다고 하는 당대당 결합에 대한 모색을 해보는 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큰 가능성이겠네요. 보수층 전체가 이해한다면 그게 제일 좋은 모습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면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신 적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건 저는 제 영역 범위에 있지 않는 일이고, 쉽지는 않겠지만 세상에 또 안 되는 일도 없는 거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거죠,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결정되는 즈음돼서. 그렇게 하시죠. 예. 안상수 자유한국당 비대
준비위원장. 나라 살림이 어려워. 정치 12단,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수행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가고, 휴가가 필요한 사람은 못 가고. 그러니까 훨씬 지난 2주간요, 네. 예, 방송 청취율이 높아졌어요. 제가 없어서. 예. 아,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네. 만나는 분들이 네. 재미가 없더라. 청취율은 높아졌고. 예. 그 2주간 그럼 계속 스튜디오 나오셨습니까? 나왔죠. 네. 개근하셨군요. 개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와야 요즘 우리 민주평화당의 이름이라도 나오지. 여기 아니면 안 불러줍니다. 자, 마침 또 제가 휴가 가고 또 이렇게 뜸한 사이 북미 관계도 뜸했었습니다, 좀. 그죠? 특별한 뉴스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갑자기 또 시작됐습니다, 이제. 예. 뜸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공장장 추궁할 것 같아서 어제 SNS에다 추궁하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 제 공간에 넘어가네요. 폼페이오 장관이 일주일 내로 북한 갈 것이다. 네. 그런데 2주 만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보수층도 우물가에 가서 숭늉 내놓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의미입니까? 9.12 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게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 사이에 어떻게 비핵화가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돼갑니다. 근데 워낙 지난 몇 개월간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그 사이에 중국 가서 중국 3번 만났습니다. 예. 3번. 예. 북미 정상회담 후는 한 번 간 거지. 네, 토탈 3번이고. 토탈 3번. 말을 그렇게 해야 방송 청취자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주가 훨씬 높았다니까. 아무튼 네. 갔다 왔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민생 탐방을 광폭 행보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과시를 하는 거예요. 예. 핵 문제도 미국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예. 체제 보장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경제 발전도 중국, 미국으로부터 발전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민생에 내가 전념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사실 네. 저는 처음 문재인 대통령께서 4.27 판문점 회담도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하신다. 네. 노벨 평화상도 거기서 받아야지 왜 나냐. 네. 이렇게 아주 겸손한 안전운전을 했는데 물론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뭐 철도회담, 도로회담, 이산가족 상봉, 무슨 뭐 농구단 별게 다 시작되고 있잖아요. 완전 전방위로 하고 있죠. 지금. 예, 네. 전방위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발효, 효과를 보려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나타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북한 제재 예.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동시다발로 일을 진행할 때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나쁜 점이,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제 말씀드립니다. 경험에 의하면은 북한의 인력 풀, 맨파워가, 예. 캐파시티, 능력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속도 조절을 해주고, 거꾸로. 예,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북미 관계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음처럼 돌아가자. 그래서 나는 우리 정부가 좀 속도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빠르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걸 담당할 인력풀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행사 동시에 벌어지다 보면 그 인력들이 그 일에 매달리게 되니까 다른 일을 못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북미 관계도 집중하려면 인력이 한 군데에 집중할 그런 계기가 필요한데 지금 좀 흩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조금 늦어진 면도 있다. 네. 최근에 미국의 주요 인사를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다고. 굉장히. 북한이 바쁘다.
정신없다 이거죠. 북한이 정신없다.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서 정신없다. 막 동시다발로 터지니까.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네. 정신없다. 그러다 보니 북미 관계가 가장 신중해야 될 관계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미뤄지게 된다.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었군요. 저희가 이제 김준영 교수하고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또 미국이 그 사이에 그 국무부의 라인업을 정리하느라고 좀 늦어진 측면도 있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있고요. 그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북했을 때 네. 카운터파트가 누구로 나오느냐? 김영철 위원장이 아니라 부장. 네. 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국무부 라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은 리용호, 리수용 예. 이 외교 라인이 북한에서도 나와야 돼요. 예. 그런데 저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번 7월 1일 날 예. 엊그제 예. 앤드루 킴이 한국을 방문해서 판문점에서 예. 김영철 부장을 만났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날 썬김 최선희 예. 부부장도 만났거든요. 예. 만났는데 저는 아직도 그 라인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저는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때 카운터파트가 변함없이 예. 김영철 부장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김준영 교수하고 좀 다르게 예측하시죠. 김준영 교수는 이제 CIA 시절에 폼페이오 장관이 시작했고 접촉을 그다음에 이제 국무부 수장이 됐으니까 그 북한도 외교 라인으로 이제 변경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던데 그것이 정석이죠. 정석이지만은 저처럼 네. 북미 관계가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실력자들이 외교가 아니라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게 통전부장이 이런 대미 대북 관계를 다 하거든요. 네. 물론 외무성 북미국장 등이 하고 있지만은 외무성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더 위에 있죠. 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모든 국내에서도 그렇죠. 여야 간의 정치 협상을 하거나 외교적으로 정치 협상을 할 때는 실력자들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네. 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영철 부장이 나오는 것을 제일 기다리고 있고 그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더 빨리지. 네, 그런데 아마 적중해야 될 거예요. 적중해야 될 거. 적중할 겁니다도 아니고 적중해야 될 거. 해야 될 거죠. 그래야 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전망했고 그리고 미국 언론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데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달에 유엔에 가서 연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미국이라는 게요. 네. 4th of July 7월 4일 독립기념일부터 9월 첫 월요일 네. 레이버데이 노동자 날까지 이 2달간은 완전히 베케이션 시즌입니다. 네. 휴가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이나 큰 빅 이벤트를 하지 않고 그냥 휴가 즐기는 거예요. 네. 현상 유지만 하고. 네. 그래서 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빅 이벤트를 하겠죠. 극적인 빅 이벤트를 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양을 가거나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역시 네. 제가 12단밖에 못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13단, 14단이었으면 9월이 네. 유엔 총회가 열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뉴욕으로 초청을 해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예. 북한의 정상이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은 빅 이벤트가 되니까 엄청나게 큰 이벤트죠. 예. 그래서 저는 또 명분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9월이면은 컴 셉템버 김정은 유엔 가서 총회 연설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최소한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어떤 무엇인가 트럼프한테 선물 주는데 그게 ICBM 해체 정도는 간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봐서는 안 돼요. 네. 그거 하나가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가 해결되고 있잖아요. 9월 유엔 연설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높게 봅니다. 네. 그 정도 이상의 이벤트가 있겠는가? 네. 사실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다 모여가지고. 내가 얘기하니까 공장장 이제 알아듣네.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거. 네. 아니 그런데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의원님이 먼저 주장한 걸로 하죠, 그럼. 그건 아니고. 만약에 이날 실제 연설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 굉장히 또 급속도로 진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제재가 좀 일부 먼저 해제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모라토리움이지만은 경제 제재 해제 문제가 좀 가시화돼야 될 거예요. 네. 그걸 이번에 폼페이오가 가서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겠다. 뭐 볼턴은 그냥 한마디 한 거고 압력 요구로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미군 유해 송환시키고 또 꼭 과거를 보면은 북한에서는 미국의 고위층이 북한을 방문해야만이 억류한 사람들도 풀어주고 모든 선물을 꼭 들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돌아갈 때 유해를 송환받아 올 거고 거기에 답례로 최소한 어떤 경제제재 문제의 플랜과 ICBM 문제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진척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하고 하는 거예요. 뭐 트윗도 보면 신난 그렇죠. 뉘앙스입니다. 네. 잘 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큰 변화가 보게 될 것이다. 그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했잖아요. 둘 다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없죠.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돌아가면. 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속도가 문제고. 끝장이에요. 돌아가면. 속도가 문제인 것이고. 알겠습니다. 12단 해당되는 사항은 여기까지 하고요. 국내 정치 잠깐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그건 뭐 요즘 재미없는데 뭐. 아니, 요 앞 시간에 안상수 준비위원장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원래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야권의 정계 개편, 특히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쏙 들어왔어요. 그죠? 정계 개편을 할 만한 동력조차 발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해서 그런 건지 이거 어떻게 되어갈까요? 지금 보십시오. 참패한 당은 싸워가지고 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주평화당도 1인 2표제, 1인 1표제 싸웠어요. 한 이틀. 싸우는데 어제 내가 가서 정리했습니다. 이러지 말자.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싸워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거기 나가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저 발상의 전화를 해서 저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가면은 내가 딱 정리해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아니 누가 하느냐의 아니, 문제가 외과 아니라. 수술 잘한다고 이국종 교수도 참나 이건 발상에 진짜 기가 막힌 노벨 과학상 받아야 돼. 아이디어상 받아야 돼.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준 교수님 얘기 많이 저는 김병준 교수는 본래 우리 쪽이었는데 합리적이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서 마지막 총리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 무산됐지만. 그런데 우리 야당이 이제 반대하니까 못했는데 그러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가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가봐야 자기 고생만 할 거예요. 나는 김병준 교수하고 개인적으로 뭐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은 서로 잘 아는데 김병준 교수님 제 방송 듣고 가지 마세요.
왜요? 아,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아니, 그분이 가면은 한국당이 잘 되면 안 돼요. 잘 될까봐. 아니, 누가 가도 잘 안 돼요. 그 다음이 뭡니까? 제가 궁금한 건 BJ가 누가 되든 누가 오시겠죠.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무슨 정계 개편 바른미래당과의 합당 뭐 혹은 뭐 연대 혹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요. 그거 잘 맞추시잖아요. 보수는 예. 자기 개인 이익으로 뭉칩니다. 이념으로 뭉치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분열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미 분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죠. 아직은 분열 안 됐어요. 이 분열도 우리 진보 개혁 세력처럼 자꾸 해본 사람들이 잘하지. 그런데 우리 진보 개혁 세력들은 분열도 잘하지만 또 통합도 잘해요. 그런데 보수는 잘 분열 안 하지만 한번 지금 벌어졌다가 그 정도 벌어진 것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4천여 명의 당선자 중 17명의 광역단체장을 포함해서 한 4천여 명 기초의원까지 되는데 민주당이 17석 광역단체장 중 14석을 먹는 등 2,500석을 먹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럼 망한 당들이 꼭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망한 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다 싸우는데 우리는 어제 딱 봉합시켰는데 또 싸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한국당은 분열은 안 되지만은 누가 비대위원장 가더라도 지금 총선 시간도 아니고 대통령 시기도 아니고 지방선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인적 청산을 몇 사람 하는 선에서 현역 의원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다. 그렇게 보고 분당 혹은 합당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어제 보도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다시 당대표 출마하겠다. 하겠다고 본인이 밝힌 건 아닙니다. 본인이 밝힌 건 아닌데 지금 군부를 떼면은 장작은 타요. 연기가 나고 있다고. 설마 그렇게 빨리 나올까요?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은 지금 현재 우리 민주평화당 제가 맨 먼저 제안했던 개혁벨트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찬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거기는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한국당은 인적 청산 몇 사람 하고 큰 변화 없을 것이다. 몇 명 탈당 정도 합니까? 뭐 제명을 시키든지 탈당 출당을 하든지 그러겠죠. 그러겠지만은 큰 변화 없고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잘 계시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도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그냥.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으로 갈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일부 나와서. 그 대신 우리 당으로 올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가. 거기는 거기대로 할 거고. 그러면 안철수 또 안철수 대표는 이런 것도 있겠죠. 자기는 한국당과 통합을 주장하지 않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은 한국당으로 통합되면은 자동적으로 본래의 집으로 찾아가서 내가 여기서 대통령 후보 되겠다 하는 둥지를 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예요. 통합된 보수당에서 보수 후보가 되는 그림. 그렇죠. 그 그림을 안철수 대표는 그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런 박지원 대표님이 본인의 미래 말고 다른 미래는 잘 맞추시니까요. 제 미래도 잘 맞추잖아요. 저는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러 올렸습니다마는 촛불혁명의 성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대북 문제나 적폐청산은 성공했는데 개혁이 미진하고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우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개혁벨트로 처음 구성하자 했을 때 안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잘 돼갑니까? 157석으로 해서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제가 제안한 것을 우리 천정배 대표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없어요. 아직 지적이 잘 안 되고. 네, 그런데 곧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라고 하시면 저는 잘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전당대회 후가 되지 예. 지금은 안 되죠. 그 이후에 될 것이죠. 예. 민주당은 누가 당대표가 될까요? 저는 아는데 말은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대표님이 된다고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닌데 그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될 것 같아. 딱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하고 다 가까운 사람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런 될 것 같다. 예, 그건 말 못해요. 객관적으로 그냥 예. 전망. 제가 왜 저 죽을 일을 합니까? 몇 선입니까? 다선이 될 거예요. 다 다선이 나오죠. 다 다선이 나오는데 다선이 됩니까? 네. 다선도 다선 의미가 있으니까. 대표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다 가까워요. 다 가깝겠죠. 남자인가요? 예. 여성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남자.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네. 저하고 박남매니까 거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해봐야 알죠. 하지만 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은 이 후보가 많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 혹시 과거에 총리했던 분도 됩니까? 저는 답변 안 했어요. 이 중앙위원회에서 예. 컷오프 3명으로 시킨다 하면은 예. 중앙위원회는 되게 파벌로 가요. 예. 그 구성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컷오프를 해봐야 나타나죠. 그리고 친문들이 단일화한다. 뭐 또 부엉이 나왔대. 예. 그런 것은 뭐 나올 수 있어요. 정당이란 게.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명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분이 돼야 되고. 그래요? 예. 3선인가요? 4선인가요? 그냥 다선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12단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 한 번 대표는 영원한 대표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에 뭐 호재가 되는 뉴스가 없어요. 그죠?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악재랄까요?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죠. 네. 네. 최근에 많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쭉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청와대와 이제 그 민주당이 3주째 동반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문재인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2.6%포인트 하락을 해서 68.9%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3%포인트 올라서 25.5%를 기록했습니다. 일별로 보면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73%를 기록했거든요. 네. 월요일 날에 70.5%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정말. 그리고 화요일 날에 68.9%로 추가 하락했고요. 네. 어제 남북 통일 그 농고 경기대회가 있었죠. 네. 소폭 상승해서 69.7%.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보면은 4.27 회담 이후에 하락세가 뚜렷하게 보이고요. 좀 여러 가지 요인, 특별한 호재가 없어요.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최근 한 달일까요? 지선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경제, 민생, 예. 종부세, 뭐 그렇습니다. 난민. 예,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 초에 아시다시피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은폐하거나 오히려 생산 시설들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좀 확인되지 않은 근거가 네. 미약한 의혹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세금 논란이라든지 그럼 화요일 날 가장 떨어졌다가 네네. 어제는 다시 좀 오르긴 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화요일 날 떨어진 것은 월요일 날에 500명분에 떨어진 것들이 가장 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제 떨어지는 어떤 직접적인 요인은 아마도 외신 보도 확산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종부세 논란이나 난민 논란이나 이런 네. 것도 조금씩 영향을 미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갈리고 달라지죠. 갈등의 네.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주 말에는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60대 후반, 70대 초반 정도로 다음 주 시작할 거 같네요. 그죠? 아, 네. 그럴까요? 네, 한번 보죠. 이런 거 잘 맞추잖아요, 제가. 민주당을 보면은 예. 역시 2.2%포인트 하락해서 47.4%가 나왔습니다. 6.13 지선 이후 약 10%포인트 하락했고요. 2주째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효과를 그동안 누려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들으면서 같이 연동돼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당내 그 당대표 선거 과정 속에서 내부 이완
이완되는 모습들이 이제 일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이런 것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지지층이 조정, 자연스럽게 그렇죠.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선거할 때 확 모였다가 네네. 이제 표가 갈라지기 시작할 다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당 같은 그래도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예, 그래도 상당히 높습니다. 47%. 네. 한국당은 1.3%포인트 상승해서 19.2%가 나왔습니다. 좀, 어떤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실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반사이익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는 측은지심이에요. 네.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떠날 것 같은데 일부가 예. 다시 안 됐다.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당의 하락의 루프 자체가 대한없는 공세의 자체가 민심의 이반을 많이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선 이후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그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메시지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결정되고 나면 또 조금씩 오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6주째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올랐고요. 9.7%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중 집계에서 상당 후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10.1%로 네. 다시 10%로 근접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6%, 평화당은 2.9%가 나왔습니다. 평화당 여기 박지원 대표님 나가시면서 예, 선거 끝나면서 평화당 그거 빼라고 이제 통과해서 선거가 끝나면서 조금씩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예, 이번 주준조사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갔어요. 아, 그런가요? 예, 시그널 나올 때 평화당 그거 빼라고 이제 통과해서. 아유, 그래도 의석수가 상당한데 빼면 안 되죠. 네, 이번 주준조사는 듣고 싶지 않으신 거죠, 이제? 예, 할게요. 예, 이번 주준조사는 TBS 여론을 리얼미터가 1일부터 4일까지 4월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수출자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4.2%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것도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70%가 아니면 지지율이 한 10%대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알려드릴게요. 느낌이에요. 이번 주에 지지율이 68.9% 했잖아요. 네.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의 최고치가 67.0%였습니다. 아니 뭐 그건 알겠는데 하도 이 70%대 눈이 익어가지고요. 맞습니다. 7 이하로 떨어지면 지지율이 막 20% 30%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네. 그것마저 알려주마. 난민 다시 한번 여론조사 해봤습니다. 예,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2주 전에 완전히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약 10% 정도로 반대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반대한다가 53%가 나왔고요. 찬성이 37% 나왔습니다. 각각 한 4% 오르고 2%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부정적인. 더 벌어졌습니다. 16%. 부정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커뮤니티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네. 부정적인 게시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컸었고요. 눈여겨볼 점은 20대에서 가장 반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성에서도 가장 반대가 높습니다. 20대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그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나라 문화상 그런 자연스러운 층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걸 계속해서 자극하는 또 정치적인 세력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세력이 노리는 층이 20대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데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 난민 문제에 가장 그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20대예요. 그렇습니다. 20대 여성층. 네. 그래서 극우 정당도 20대를 중심으로 탄생하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네. 네. 여성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여성차별적 문화 이런 부분을 많이 영향을 네. 그게 뭐 과장된 뉴스고 또 심지어는 거의 가짜 뉴스도 많이 있는데 대단한 분량으로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게시물들이 올라오는데 그 영향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한 2주간 지나면서 얕은 이제 반대쪽으로 조금 더 길어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순영 실장이었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박지원 대표님, 공장장 없을 땐 공장장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재미가 없었다니요. 좋다고 할 줄 언제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도올 선생을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에 정우성 씨가 나오던데요. 이런 문자가 있네요. 예, 저희 작가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우성 씨 모시라고. 알겠습니다.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없을 때 섭외가 됐나 봐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입니다. 김진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요즘 KBS에서 진행하시는 라디오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열린 토론. 예. 매일매일 깨닫고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크십시다. 녹음 아니죠? 아니요. 생방송입니다. 야, 그거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 근데 재밌어요. 저는 원래 제가 토론을 좋아한다는 걸 요새 깨닫고 있어요. 수다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고요? 어? 제가 보기와 달리 수다과는 못 됩니다. 근데 여기만 오면 수다를 떨어. 매일매일 하시면 체력적으로는 괜찮으세요? 처음에는요, 저녁에 그렇게 하니까 새벽에 배가 고파서 미치겠게 미쳐가지고 그랬는데 한 2주일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익숙해졌구나. 네. 네. 청취율이 아직 조사가 요번에 다음 주부터 조사한다 그러는데, 다음 주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론이라는 게 재밌으니까. 제가 가끔 꼭 챙겨 듣지는 않고요. 가끔 들어요. 가끔. 네, 퇴근 시간에 네. 이럴 때. 밤에 운전할 때나 그럴 때. 재밌어요. 그러니까 토론이요. 네. 저는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생각해요. 보슬비 같아요. 여기는 소나기고 보슬비가 촉촉하게 젖어들면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젖어들면 점점 재미를 느끼게 돼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회를 보시는 게 아니라 거기 껴가지고 같이. 그럴 때도 있지. 제가 가끔 그게 열린 토론의 매력이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거기 껴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럴 때만 들었어요. 아니 이분이 사회를 안 보시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안 보시고 본인이 거기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시네. 자, 우리 오늘 주제도 돌아오죠. 제가 뭡니까? 작년에도 여름 특집해서 굉장히 그때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름 특집 도시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에 그 일종의 프롤로그를 한 거죠. 공장장은 어디에 해가지고서는 그리고 지난주에 한 7군데 정도가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번 여름에는 대도시 가지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대도시요. 그래서 오늘 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파리 좋아하는 도시라서도. 아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7개 시나리오 중에 파리에 쇼핑하러 갔을 거다. 그 시나리오도 있고요. 저한테는 누가 또 사진도 보내주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파리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파리 얘기는 여기서 한 번에 끝날 수도 없고 그럼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한 20번 정도는 해도 핵심만 일단 짚고 다음 주 또 한 번 더 하죠. 네네.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파리를 고르는 이유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여러 많은 도시가 있지만 파리는 누구나 한 번은 꼭 가봐야 되는 도시라고 생각한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도 많은 도시를 가봤지만 다시 가게 되는 도시는 한정돼 있어요. 숫자가.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이 도시를 또 한 번 더 가고 또 한 번 더 가고 하는 그러니까 갔던 곳을 또 가게 되는 도시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갈 때마다 또 새로운 거 발견해요. 네. 파리가 그 중에서 가장 반복하여서 가게 된 도시가. 네네. 바로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고요. 몇 가지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 거 다 봤다. 보통 도시를 가고 나서 여긴 다 봤고 다시 올 일은 없다. 이렇게 되는 도시가 많거든요. 파리는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야 갈 때야 물론 에펠탑 보러 가고 노트르담 보러 가고 샹젤리제 가서 걷고 뭐 좀 쇼핑 좀 하고 이러는 거겠지만 가면 갈수록 뭐가 더 보이는 도시가 이제 저기인데 특히 이제 여름에 가는 건 상당히 좋아요. 여름에 가야 걔네들 다 휴가 떠나고 물론 관광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파리가 제가 이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도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야, 에펠탑 높은 거 빼놓고 저쪽에 라데팡스에 조금 높은 거 빼놓고는 어쩌면 이렇게 도시가 다 높이가 같으냐. 6층짜리로. 6층짜리에서 7층이나. 이거를 해서 그 이유를 저는 모르지만 우리 김본전 나폴레옹 때 정해진 거 아닙니까? 공장장은 아시게 나폴레옹 3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1860년대 그때 나폴레옹 3세가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가 워낙 밀집이 되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난 데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데가 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들고 일어설지 모르니까 좀 그런 거 좀 들고 일어서지 않게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게 재개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스망이라는 사람한테 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방사상으로 도로를 만들죠. 그래서 그 개선문 위에 올라가면 솔직히 그 개선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이는 도로를 쫙쫙 사방으로 이렇게 뚫려져 있는 거는 사실 그건 꿈에나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도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가 그렇게 이렇게 생기는 건 좀 이상해. 콤파스 그려가지고 뺑뺑 돌린 것처럼.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때 만든 건데 그때 만들면서 도시의 높이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25m로 해요. 6층 혹은 7층 정도.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막 누르고 눌러가지고 층고를 낮게 해가지고 막 7층 끼워놓고 막 옥탑방 끼워놓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몇 미터게요? 지금 모르겠는데요. 아니 참 놀라운 게 얘네들이 25m에서 31m까지는 올렸어요. 6m당 올렸네요. 그러니까 왜 올렸냐? 뭐 한 층을 높이라고 올린 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설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층고가 조금 높아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높인 거 외에는 150년 동안 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해도 이런 신기함이 없습니다. 덕분에 파리는 태양을 안 가리지 도시가. 네네. 태양도 안 가리고 그리고 제일 한 게 조금 높은 데가 이제 하나 몽마르트 언덕이나 뭐 뽕피드 센터나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막 지붕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막 연애하고 싶어져. 아니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하면은 물랑 루즈에서도 나오지만 모든 사랑들은 그 옥탑방의 지붕 밑에 방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여름에 거기 올라가면 뜨거워 죽어요. 물론이죠. 막 양철통 밑에 막 죽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파리의 특징의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디나 가도 명소야. 그러니까 어디가 특별하게 처음에 에펠탑이나 몇 개 보시겠지만 어느 동네나 가도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도시가 대도시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동네가 다 괜찮다. 그래서 오히려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무슨 대도시가 이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파리의 20개 구가에 우리나라가 20. 길도 잘 잊어버립니다.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요. 건물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나무도 되게 다 비슷하고 다 그래서 다 잊어먹는데 20개 동네가 있어. 우리가 25개 구가 있잖아요. 근데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솔직히 기억나는 게 몇 개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파리는 20개 구 하나하나가 다 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번호로 돼 있어가지고. 번호가 돼 있어가지고. 19, 29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 말하는 파리 시내는 29가지가 있는데. 29가지에서 우리가 파리 도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 루브르 있고 이런 데가 한 1, 2, 3, 4, 5, 6 요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말씀하신 그 구마다, 뭐랄까요. 매번 가도 새롭게 보이는. 매번 가도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가령 저 18구인가 저기 가면은 라빌레트 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면은 야, 여기 이런 게 있는데 거기를 음악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몇 번 왔는데 또 새롭고 그런 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간데 또 가도 좋아요. 또 좋아요. 그건 왜 좋을까? 그건 와인이 있어서 좋은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은 도시의 속성이 뭐냐면은 동네가 모여서 도시가 된다라는 느낌이 참 좋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크게 느끼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냥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리가 바로 그런 특색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할 거야. 아니 맞는 말 마시니까 동네 느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글쎄 말이죠. 그런 작은 동네의 느낌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 자전거도 잘 안 타. 나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타긴 탑니다만. 타긴 타는데 많이도 안 타요. 많이 걸어 다니고. 그게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것 중에. 코너마다 카페가 있고. 네네. 코너마다 카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또 한 번 2탄을 할 때는 라데팡스라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데를 얘기를 할 건데. 멋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근데 완전한 미래형 도시죠, 거기는 또. 네네. 완전히 미래. 거기는 SF 영화에 나오는 도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문화라는 게 참 독특해요. 애들이 멋을 낼 줄 알아요. 굉장히 전통적이면서도 보수적인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전위적이고
그러니까 거기 파리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꾸 가시는 거 아니야. 애들이 멋을 낼 줄 알아요. 그건 그건 제가 아니죠. 인정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팩트에 대한 거를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파리가 무척 큰 도시일까 아닐까 보면은 서울하고 비교하면 서울의 면적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서울만큼 큰 도시가 몇 군데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서울보다 거기가 밀도가 높아요. 인구 밀도가. 아, 그래요? 그 생각은 안 하셨죠? 아, 그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생각해보면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막 도시가 빡빡빡빡 하거든요. 빡빡빡하고 가끔가다 공원이 한번 튀어주고 예. 거리가 있고 이럴 정도인데 그런데도 거기에 있으면 답답하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게 이제 지붕이 높지 않아, 층고가 높은 높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참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유럽 도시를 얘기할 때 이게 많이 트이고 공원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도시라는 게 밀도가 꼭 낮아야만 좋은 건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는 걸 보여준다는 게 파리고, 거기다가 파리에는 1년에 1,000만 명에서 한 2,000만 명이 관광객이 옵니다. 두글두글 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짧아요? 네, 안녕.